안녕하십니까. 범어 도서관 이용객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하나인 고려 청자가 갖는 아름다움과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고려 청자는 어,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주로 조선 시대에도 이제 분청 사기와 백자가 이렇게 같이 공존합니다. 그런 한국의 도자기는 물론 이제 세계에 여러 도자기들이 있지만 형태나 문양, 유색 혹은 용도 이런 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지 또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의 한국실 혹은 이 런던의 대형박물관의 한국실 이렇게 해서 세계 여러 박물관의 한국실이나 또는 국내 국립중앙박물관 외에도 삼성리움이나 호림 혹은 또 중국의 예를 들면은 전주박물관, 부안청자박물관, 강진청자박물관 해서 전국의 국공립박물관만 아니라 대학박물관에 항상 전시되어 있는 그런 문화유산으로서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려 청자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언제부터 누가 도대체 이걸 만들기 시작했고 이런 청자가 어떻게 발전했으며 그리고 어떤 것들을 작품으로 남겼는가 그리고 그런 작품들의 각각 특성은 무엇이고 무엇이 어떻게 완성돼 갔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먼저 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작품들을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청자 여러분들이 이미 다 보셨겠지만 청자를 깨뜨렸을 때 그 깨진 단면에 보면 아 청자를 이루는 보통 회색을 띠는 몸체가 있습니다. 그걸 보통 테토라고 하는데 이 테토가 돌처럼 이제 단단해진 것입니다. 그 위에 1mm, 2mm 정도의 녹색을 띠는 유리막이 이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보통 그것을 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자는 그게 어떤 청자든 대개 단면이 두 개로 이루어졌습니다. 테토와 유약. 보통 이 테토는 보통 자기를 만드는 장석 위주의 자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물에 다시 굽게 되면 돌처럼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보통 청자의 테토는 회색인데 그 회색은 그 안에 약간의 철분이 가미돼 있어서 회색을 띠는 것입니다. 백자의 경우는 깨진 단면을 이렇게 보면 어, 백색을 띠고 있습니다. 철분이 없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청자 유약은 마치 우리 창문의 유리 혹은 그 병의 유리같이 녹색을 띠는 유리막이 그 위에 이렇게 광택을 이렇게 띠면서 그 위에 씌워져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유약 혹은 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 청자의 유약이 보통 이제 예전부터 매우 신비롭다고 해왔습니다. 고려의 청자를 만들던 청자 장인들이 그 유약의 비밀을 아들에게도 전해주지 않아서 비법이 끊어졌다고 이렇게 전해질 만큼 청자 유약에 관해서는 다들 비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청자를 제작하는 공방에 가보면 이게 청자 유약은 도대체 뭘로 만들어지는지 그걸 알려주지는 잘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청자 유약의 신비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현대과학으로 보면 그 유약을 이렇게 잘라서 그래서 정량 분석이라고 불려지는 기계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유약이 대개 한 20여 가지의 성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 보통 보면 산화칼슘, 산화나트륨, 산화인 이런 성분들과 함께 산화철이라고 하는 이제 말하자면 쇠성분이죠. 그런 성분들이 미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이렇게 유리막을 형성하는 것은
장석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냇가의 사돌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유리 만들 때 장석으로 이렇게 원료를 쓰게 되는데, 이 장석이 유리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녹색을 띠는 것은 거기에 그 미량 포함되어 있는 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새 성분이죠. 보통 Fe2O3라고 불려지는 제2 산화철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1270, 80도의 그 고온에서 익어갈 때 그게 바로 녹색을 띠는 것입니다. 청자란 결국 그 불과, 그리고 그 유약 속에 포함된 철분의 함유량에 따라서 이렇게 그 색깔을 띠게 됩니다. 청자가 어떤 것은 보면 약간 연두색을 띠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아주 어두운 암록색을 띠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아주 좋은 비치 옷 같은 그런 그 비색을 띠는 그런 녹색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철분의 그 함유량이 예를 들면 3% 정도 그 유약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 그 청자가 가장 좋은 녹청색이라고 볼 수 있는 비색을 띠게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게 그 한 1%, 말하자면 1, 2% 정도 포함되어 있을 때 얇은 그 말하자면 녹색, 그러니까 회청 색깔, 이런 색깔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5% 정도 이렇게 많을 때는 어두운 암록색을 띠게 됩니다. 바로 그 청자 유약이 포함되어 있는 그 철분의 함유량의 그 양에 따라서 이제 녹색이 여러 색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통 그 철분의 함유량은 장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석은 그 차돌이니까 거기에 철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분의 그 말하자면 색깔을 결정하는 아, 철분은 신기하게도 식물의 재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통적으로 청자를 만들 때 냇가에 가서 그 장석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그 차돌을 갖다가 이제 불에 구워서 그걸 분쇄합니다. 밀가루처럼. 그래서 그 장석을 이제 대개 한 70%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우리가 얘기하듯이 소나무제나 젓갈나무제나 참나무제나 느릅나무제 같은 이런 제는 이제 사람마다 다 약간 비밀이긴 하지만 그 젤을 30% 정도 섞어서 그래서 유약을 만드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고려 청자의 유약은 그 장석과 그리고 재 두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 재 속에 바로 보통 3% 정도의 그 철분의 함유량이 어떤 식물의 재냐, 이게 예전부터 비밀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느릅나무재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사리재에서도 나타난다고, 어떤 분들은 이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오동나무재를 섞는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철분의 함유량이 3% 정도 포함되어 있는 식물의 재가 어떤 거냐, 이게 고려시대 장인들의 그 비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장석이 없으면은 유리막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따로 청자가 그 유약으로 성립하려면 반드시 장석을 써요. 그래서 청자 유약을 보통 장석유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 이제 색깔을 내는 그 철분이 식물의 재 속에 포함되고 그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철분에 그 포함되어 있는 식물의 재를 한 30%, 7대 3의 비율로 섞어서 이제 유약의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페토는 그 자토로서 자기를 만드는 흙으로서 주로 돌가루입니다. 그래서 돌가루가 다시 이제 불에 구워져서 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유리막을 씌우는 것은 이 장석 플러스 이 재가 섞여져서 그 유리막과 그리고 녹색을 띠는, 만일 이 철분이 그 없다면, 그렇다면 투명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우리가 아는 백자
그 유약은 철분이 제거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철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많은 전문가들이 청자의 좋은 색깔은 철분의 비례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지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따가 이제 이 청자의 그 여러 작품들을 보시면서 이 청자가 어떤 색깔이 가장 그 적합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이제 모든 게 구비됐어도 또그 굽는 분위기에 따라서 또 청자가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고려 청자는 그 지금 현재의 과학적인 그런 근거에 따르면 이게 좋은 청자가 되게 1270도, 1280도의 고온에서 이렇게 그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을 뗄 때 처음에는 그 가마 문을 열어두고 이제 충분히 이렇게 뗍니다. 그걸 보통 이제 그 문을 열어놓고 그 장작을 떼서 이렇게 그 충분히 이렇게 불에 이렇게 그 익어가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되게 산화염이라고 해요. 이렇게 문을 열고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해주면서 그 떼게 되면 그 청자가 누렇게 나옵니다. 가끔 우리가 국립중앙박물관의 고려 청자실에 가보면 수백 점의 청자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청자가 좋은 청자 색깔도 있지만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청자가 그 황갈색, 갈색을 띠는 것들도 같이 많이 존재합니다. 왜 저게 갈색을 띠지? 그게 바로 불을 뗄 때 충분히 그 다른 조건은 똑같지만 거기에 그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해주는 산화염으로 뗄 때는 그 청자가 누렇게 나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좋은 녹색을 띠려면 그 불을 뗄 때 대개 1200도까지는 충분히 산화염으로 떼지만 마지막 단계 1200, 7, 80도 단계로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출입구를 전부 다 이렇게 같이 벽돌로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봉쇄합니다. 그리고 가마 입구도 불 뗀 다음에 문을 탁 닫습니다. 그럼 되게 그 가마 안에서 그 산소가 이제 필요로 하게 됩니다. 나무가 타려면. 그때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냐면 그 유약 안에 그 산소를 이렇게 뺏어가는 그런 그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그 제2산화철이라고는 Fe2O3가 FeO 제1산화철로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말하자면 문을 탁 닫게 되면 나타납니다. 그걸 환원시킨다. 그래서 환원염이랍니다. 그러면 청자가 녹색. 청자는 반드시 녹색을 띠려면 그 비치옥 혹은 비색을 띠려면 반드시 환원염으로 떼야 합니다. 그래서 그 환원염으로 이렇게 그 떼게 될 때 그 안에서 그 녹색을 띠는 그 산화철이 제2산화철에서 제1산화철로 이렇게 바뀌는 화학작용을 거치면서 그걸 원래 상태대로 환원된다. 새가 공장에서 처음 나올 때는 예를 들면 해청색을 띠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산화가 되면 붉게 됩니다. 말하자면 산화염은 붉게 되고 환원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 해청색을 띠게 되게 됩니다. 바로 이 청자가 녹색을 띠는 것은 반드시 환원으로 떼요. 또 이제 이 청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릴 수 있는데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청자에 보면 그 마치 그 얼음이 깨진 것처럼 그 유리막이 얼음처럼 이렇게 금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걸 보통 이제 유가 얼음 깨진 균열이 나 있다. 그래서 유빙열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빙열이 나 있는 것도 있고 또 유빙열이 나 있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빙열이 나 있는 게 좋다. 어떤 분들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 얼음이 깨진 것 같은 빙열이 그 왜 나는가? 보통 그 청자가 한 50cm의 큰 이제 매병이 있다고 합시다. 그걸 감안해서 1207, 80도에 이제 환원해서 이렇게 되면 보통 50cm의 그
반경이 1270, 80도에서 약 20% 정도 축소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40cm로 50cm 그릇이 1270, 80도에서 익게 되면 그게 막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쪼그라들 때 잘 견디지 못하는 것은 이제 쓰러지는 거죠. 엿가락 같습니다. 고깃불 안에서 이렇게 될 때 과정을 살펴보면 엿가락처럼 이렇게 휘늘어집니다. 1270, 80도의 그 온도에 따라서 그게 만일 1290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걸 못 견뎌서 그냥 엿가락처럼 다 쓰러집니다. 또 그게 1270, 80도에 잘 녹아야 하는데 그게 1250도만 됐다. 그러면 잘 이렇게 설이 익습니다. 그런 현상도 나오지만 동시에 이제 이게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20% 정도 축소가 됩니다. 그럴 때 그 몸체인 태토와 유약이 20% 축소될 때 축소 비율이 맞지 않으면, 예를 들면 몸체는 그 20%로 이렇게 축소가 되는데 유약은 21%다. 그러면 그 말하자면 가랭이가 찢어지듯이 그 빈혈이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빈혈이 나타나는 것은 태토와 유약이 1270, 80도에서 축소될 때, 그때 축소 비율이 맞지 않으면 금이 가게 돼 있습니다. 만일 그 축소 비율이 맞게 될 때는 그게 바로 빈혈이 없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보는 청자의 많은 작품들이 되게 20%의 축소 비율을 갖는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막 쪼그라듭니다. 그래갖고 그 마지막 상태가 이제 익은 상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불이 잘 보면 맨 처음에 이제 붉은 불이었다가 허해지다가 나중에 펄해집니다. 그런 그 불빛에 따라서 이제 그게 장인들은 그 온도를 이렇게 추정하면서 이제 지었습니다. 보통 그 전통적으로 그 3, 40년 된 아주 그 노련한 장인이 그 가마에서 대개 한 이제 100점을 구웠다고 이렇게 평정할 때 되게 그 성공률이 얼마인가? 저희 생각에는 한 반쯤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게 한 10% 정도, 거의 90점이 다 못 쓰게 됩니다. 고려 시대에 유명한 이규보 선생의 동국이상집에도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10개 중에 하나 나온 데는 10대 1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100점을 넣으면 한 10점 정도 겨우 구하는 정도, 그것마저 못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제작이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 불이고, 그걸 다루는 대장이 가장 중요한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비록 전시되든 전시되지 않든 그 국내에 남아있는 고려 청자는 거의 대부분 다 10대 1의 그 경쟁을 뚫고 나왔지만, 어떤 것은 전시되고 어떤 것은 그 수장고 속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고려 청자에 대해서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더 말씀드려야 한다면, 그 고려 청자에 보통 이제 상감청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우리도 어린 시절부터 상감청자, 상감청자 하면서 이제 얘기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상감청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직접 물어보면 대답하는 분이 적습니다. 상감청자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연속극에 나오는 상감마마께서 쓰신 청자가 아닐까. 그래갖고 조심스럽게 상감 마마께서 쓰신 청자다. 그래서 상감청자라고 그러나 보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상감이라고 하는 것은 제작 기법의 하나입니다. 감이라는 것은 이제 메꾼다. 상이라는 것은 새긴다. 그런 뜻입니다. 문양을 새겨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다른 이물질을 감입해 갖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방법을 상감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만일 예를 들면 청동 같은데 은을 집어넣으려면 보통 그걸 은입사라고도 하고 은상감이라고도 합니다. 나전에 이제 칠기에다가 나전을 박아놓을 때 나전칠기라고 하듯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감이라는 것은 그 새기고자 하는 그런 무늬를 새기고,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그 안료를 거기에다가 이제 메꾸는 방법. 보통 상감 공자는
무늬를 새길 때 모란이 있으면 그 모란을 이렇게 그 조각도로 음각을 합니다. 너무 깊게 하지는 않지만 또 너무 얕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겉에다 모란을 이제 음각으로 이렇게 반드시 상감을 하려면 음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1270, 80도에 그 견딜 수 있는 안료가 의외로 적습니다. 그 유일하게 그 견딜 수 있는 안료가 뭐였냐면 산화철입니다. 산화철이 의외로 1270, 80도에 견디게 됩니다. 산화철은 보통 이제 그 자토라고 불러서 되게 붉은 색깔의 흙입니다. 근데 그 물에 풀어서 붓으로 찍어갖고 예를 들면 물 안에 그 예를 들면 나뭇잎이나 이런 걸 이제 검은색으로 줄기나 이런 걸 할 때 음각된 부분에다가 붓으로 산화철을 이렇게 쭉 이렇게 위에다가 바릅니다. 그렇게 마른 다음에 그 면을 이렇게 깎아내면 그 음각된 만큼 그 자토라고 불려지는 산화철이 거기에 이제 감입이 됩니다. 되게 붉은 색깔을 띱니다. 근데 그게 이제 천사님께 환원해서 이렇게 1270, 80도에 있게 되면 검은 색깔이 됩니다. 보통 상감이라고 불려지는 청자의 보통 그 검은 색깔을 띠는 흑상감이 바로 이 자토라고 불려지는 그 산화철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색을 띠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백토라고 해요. 백토를 물에 이렇게 그 개어서 붓으로 이렇게 찍어서 뭐 예를 들면 학이 있으면 학의 날개 같은데 이렇게 이제 윤곽된 부분에 전부 다 이렇게 메꿉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린 다음에 도면을 깎아냅니다. 말하자면 감입하는 거죠. 상감이라는 것은 무슨 뭐 이게 왕실의 그릇이 아니라 그 상감 자체는 제작 기법의 하나고 특히 고려 시대에는 이런 나전에 이제 칠기에 나전을 이렇게 박아 놓거나 청동에 그 은을 이렇게 감입하거나 금을 감입하는 이런 서로 그 작용 속에서 자기의 자토와 백토를 감입하는 그런 예를 보통 이제 그 상감 기법이라고 했고 이게 특히 고려인들이 그 상감의 매력을 많이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 그 상감 기법이 이제 쓰여진 이후에 계속 상감 기법의 청자가 그 주류를 이루면서 조선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감은 제작 기법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자토나 백토도 뭐 축소 비율이 될 때 말하 20% 정도 축소가 될 때 그 축소가 말하자면 20%가 안 되면 튀어나와 버려요. 그래서 가끔 청자 중에 잘 보면 이렇게 백토가 이렇게 튀어나왔거나 이게 검은 자토가 이렇게 겉으로 튀어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게 말하자면 사라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토나 백토도 20% 축소에 맞는 그런 흙,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것입니다. 물을 뗄 때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청자는 아주 그 힘들어서 보통 청자 장인이라고 했고 이런 장인들이 항상 고달픔을 그 얘기해 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현재 이 고려 청자는 가장 세계적으로 많은 게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그 일제 시대에 그 이황가 미술관에서 1915년부터 설립된 이황가 미술관에서 수집을 해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1969년에 국립박물관에 이렇게 합쳐지면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의 그 주 이 소장품이 이황가 소장의 그 고려 청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매장 문화재로 이렇게 수습된 그런 자료들이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고 특히 1980년대 이후부터는 예를 들면 완도 앞바다 같은 데서 그 한 그 배와 함께 건져 올린 그 인양 청자가 3만여 점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태안 앞바다에서 쭈꾸미 잡다가 이제 이렇게 발견하긴 했지만 약 2만 3천 점의 그 청자가 한 바닷속에서 나오니까 예전에 그 이황가가 소장하고 있는 고려 청자 말고도 그 지금 이제
그 대부분이 목포에 있는 해양유물 전시관에 이렇게 소장 전시돼 있지만 그 10만 점이 넘는 그런 청자들이 지금 남해안 서해안 일대에서 인양되고 있는 걸 보면 이 고려 청자가 10만 점이 훨씬 넘는 그런 양이 현재 국내에 있고, 특히 고려 청자는 그 일본인들이 특히 그 어, 청일 전쟁 이후 매우 그 청자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그걸 수집하기 시작했고 해갖고, 벌써 그 시작이 19세기 말부터 러일 전쟁 이후, 또 그리고 그 이후 그 고려 고분에 대한 도굴이 성행한 것도 사실 일본인들이 고려 청자에 대한 사랑 때문에 결국 그 도굴이 성행해서 한때 1917년경에는 그 고려 청자를 이렇게 도굴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천여 명에 이른다고 할 정도로 도굴꾼들이 그때 많이 양상이 됐던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고려 청자가 중요한 작품들이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많이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일본의 그 예를 들면 오사카에 있는 동양도자 미술관 같은 데는 그 우리나라에도 없는 아주 진귀한 고려 청자의 명품들이 수백 점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청자들은 일본의 각 미술관에 박물관에 또 소장돼 있습니다. 특히 그 고려 청자에 관심이 깊던 미국에서는 1910년대 이래로 또 그 고려 청자를 수집을 해서 지금도 미국의 메트로폴리탄이라든지 유명한 보스턴의 그 보스턴 박물관이라든지, 또는 뭐 예를 들면 프리어 갤러리라든지 미국 내 뭐 수많은 미술관에 고려 청자가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고려 청자가 주로 그 일본과 미국이 주로 수장돼 있고, 동시에 유럽에도 이 영국 혹은 프랑스, 독일, 곳곳에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수장돼 있어서 해외에 있는 것만 해도 수만 점에 달할 정도로 하여튼 고려 청자가에 대한 그런 작품들이 현재는 그 말하자면 국내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이 국립중앙박물관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데 하나고, 이병철 회장이 이렇게 수집했던 유명한 포함미술관, 나중에는 삼성 리움미술관으로 변했던 이 리움미술관에도 뛰어난 고려 청자들이 수백 점 전시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그 호림미술관 혹은 이런 청자와 관련해서 해강도자 미술관 혹은 완청자박물관, 강진청자박물관을 포함해서 그 곳곳에 국내에도 있어서 사실 저희가 고려 청자의 많은 작품들을 이렇게 살펴보려면 조금만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쉽게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고려 청자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왜 만들어졌고, 이것이 왜 고려인들이 어떻게 이 고려 청자를 바라봤으며 이것이 그 어떤 형태로 이렇게 연모 발전하는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청자가 그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관한 기록은 없습니다. 고려서나 고려사 자료 혹은 여러 고려시대 문집에도 고려 청자가 언제 누가 왜 이걸 만들었냐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현대에 들어와서 예전에 남아있는 그 고려 청자의 가마터들 혹은 그 고려시대 유적들, 오분이라든지 혹은 주거지 이런 데를 이렇게 발굴조사하면서 그런 자료들이 그 이렇게 쌓이기 시작했고, 그런 자료들이 남북한에 걸쳐서 이렇게 그 소장돼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 현재 고려 청자는 그 말하자면 고려가 그 중국의 여러 그 발달된 제도와 그리고 문물을 이렇게 그 말하자면 고려화하는, 수입해서 고려화하는 이런 과정 속에 예를 들면 그 과거제도를 받아들여서 예를 들면 인재를 선발한다든지, 그 발달된 삼성육부 제도를 받아들인다든지, 혹은 뭐 예를 들면 발달된 그 토지제도인 전시가 제도를 받아들인다, 이런 중국의 제도와 그리고 문물의 하나로서 이제
이 청자를 받아들이던 되게 광종연간 4대 광종연간인 그 900 아마 70년대 전후에 처음 이 청자가 제작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고려 청자가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 전라남도 강진으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 그 자료들은 고려 청자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강진이 아니고 개성 근처, 중서부 지역의 개성 근처에 대천이라든지 혹은 그 말하자면 그 시흥이라든지 혹은 그 용인이라든지 이런 그 강진보다 먼저 중서부 지역, 개성을 둘러싸고 있는 중서부 지역에서 처음 그 청자가 제작되었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청자를 처음 받아들였을 때 주로 중국식의 그 벽돌로 쌓여진 한 40m에 이르는 벽돌 가마가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중서부 지역에서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벽돌 가마에서 만들어진 청자가 중국의 여러 그 청자들의 그 지역의 것을 검토해 보면 주로 절강성의 그 자개시라고 불려지는 그 절강성 그 지역에 유명한 월요 혹은 월주요라고 불려지는 청자를 주로 제작하는 그런 그 가마를 그대로 본땄고, 거기서 만들어진 가마 연구들, 거기서 만든 청자의 기형들과 거의 똑같은 예들이 지금 시흥이나 대천이나 혹은 용인에서 만들어진 것을 보면 고려 청자는 970년대에 중국의 월주요 청자 제작 기술을 이렇게 배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그 자료 중에는 그 청자장 왕공탁이 만들었다는 그런 명문도 있고, 또 청자장 최길회가 만들었다, 이런 그 명문들이 있는 걸 보면 그 당시 성을 갖고 있는 장인들은 중국의 경우는 흔했었습니다. 대체로 중국의 청자 장인으로서 최씨나 왕씨 이런 사람들이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 강진 일대를 전부 다 조사해 봤더니 거기는 주로 진흙으로 쌓여진 길이가 길면 한 20m에 달하는 그런 진흙 가마가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강진의 그 청자가마에서 벽돌로 쌓여진 가마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이 중서부 지역인 배천이나 시흥이나 영인에서는 벽돌 가마가 주로 나옵니다. 길이도 한 40m에 이르는 그런 긴 벽돌 가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벽돌 가마와 진흙 가마가 서로 어떤 상관관계를 있나, 이런 게 이제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벽돌 가마 양식이 중부로 들어오고 진흙 가마 양식이 강진으로 들어온 게 혹시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치 교통 순경과 같이 그 용인설이라고 하는 현재는 사적으로 지정된 가마지만 거기에 그 발굴 조사를 해봤더니 약 그 퇴적층이 6m쯤 되는데 6m쯤 아래에 그 벽돌 가마와 관련된 층이가 제일 아래에 있었고, 그 위에 진흙 가마와 관련된 퇴적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2m 아래, 그 원래 지표면으로도 2m 아래 벽돌 가마에서 그 위에 진흙 가마로 이렇게 바뀐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인서리에서 우리가 궁금해하던 그런 답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말하자면 벽돌 가마에서 진흙 가마로, 그리고 거기에 만들어지는 그 최초의 청자들이 바로 이제 나중에 제2단계로 강진에서 만들었다. 말하자면 고려 청자는 제1단계에서 중서부 지역인 강진이나 여기보다는 주로 시흥이나 배천 이런 데서 만들어졌고, 곧 이어서 제2단계에서 강진에서 만들어지기 시다, 이런 뚜렷한 결론을 이렇게 도출하게 된 것이고, 한때는 이 강진에서 만들어진 게 저쪽 그 완도하고 가깝고, 완도는 바로 유명한 장보고에 의한 청해진이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강진의 청자가 혹시 장보고 시대인 9세기 전반에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그 희망을 갖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흙가마보다 더 아래에 있는 벽돌가마에서 말하자면 그 970년대 혹은 993년, 992년에 그런 10세기 후반에 가장 오래된 시기에 청자가 제작되고, 그 후에 이 강진과 같은 진흙가마가
만들어진 걸로 보면은 아마 9세기 전반에 장보고 시대 청자가 만들어진 것은 하나의 바램일 뿐이고, 실제 청자는 10세기 후반 광종 연간에 중국의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서 청자 제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처음 중국인 청자 장인들, 특히 월주요의 왕씨나 최씨 이런 사람들이 아마 지도해주고 고려에서 도기를 만들던 장인들이 거기에서 배우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처음 단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청자들 중에 가장 많았던 것이 되게 그 시흥방산동의 그 사적으로 지정된 가마의 발굴 결과를 보면 거기에 한 60% 정도, 그러니까 나온 파편중이 한 만여 편쯤 되는데 그 중에 60%, 6,000점여 점이 차에 이렇게 차를 담는 다완 용도의 완이 60%에 달한 걸 보면, 되게 연구자들이 그 말하자면 추정컨대 그 아마 처음 청자가 만들어진 것은 다완을 만들려고 하는 욕구가 가장 큰 게 아닌가. 그 외에 접시라든지 그리고 약간의 병, 주자, 호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자 제작에 그 차를 담는 가장 중요한 그런 완, 완이 그 고려 청자 제작의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초기 청자 가마인 벽돌 가마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단계, 강진에서 발견된 제2단계의 초기 청자 가마들도 거의 대부분 다완에 해당되는 완을 주로 제작한 그런 그 가마의 회적층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그 다원을 만들려고 했는가? 이게 이제 그 고려청자가 만들어지는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대체로 그 시기는 9세기와 관련이 깊습니다. 9세기에 들어가면 그 우리나라에 이제 불교의 선종이 들어와서 구산산문이 이제 전라남도의 장보림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그 9개 이상의 그런 선 사찰들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당시 중국에서의 선종이 들어올 때 이 선종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중국에서도 유행했던 그 선을 수행하는데 차를 이렇게 함께 동반자로 해서 선다 일치라고 불려지는 그런 그 선과 차가 그 하나로, 이런 걸 목표로 하는 그런 그 수행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그 선종이 들어오던 그런 시기에 그 말하자면 삼국 사기에 의하면 828년 그 대렴이라고 하는 사신이 중국에 다녀올 때, 당나라에 다녀올 때 sad종자를 가져와서 지리산에 심어서 우리나라에 차를 심었다, 이런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차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선종이 널리 퍼져가면서 이제 차가 널리 그 심어져야 했고, 차를 담는 그릇으로서 그 당시 중국에서 널리 쓰였던 것이 청자의 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자의 완을 그 당시는 제작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중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9세기의 그 통신라 시대 후기의 유적인, 예를 들면 미륵사의 그 스님들이 샀던 공방에서도 이런 찻잔들이 발견이 되고, 또 황령사 혹은 뭐 실상사 혹은 이런 여러 그 9세기의 유적에서 이 다완이 중국제지만 발견되는 것은 차와 다완에 대한 그런 필요에 의해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고려 초가 되고 후삼국이 되면서 마침 중국의 당나라가 이 해체되고 5대 식국이라고 하는 이 혼란 시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후삼국 시대를 거쳐서 고려로 들어갑니다. 고려도 역시 이런 선종의 사찰들이 이제 많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 청자를 제작할 수는 없고, 청자를 이 말하자면 수입해서 사용하는데 중국이 혼란기에 빠지니까, 따라서 이 다한을 구할 수가 없게 되고, 많은 그 사찰에서나 혹은 많은 신도들이 아마 그 청자를 차를 담는 다완을 요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특히 중국과 교류가 새롭게 시작되는 이런 광정년간에 중국의 제도도 받아들이는 그런 시기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다원의 필요성을 아마 그 당시 그 왕에게 진언했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거죠. 어느 날 광종이 많은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왔던 스님이나 학자들, 그리고 그런 말하자면 중국에서 전쟁을 피해서 온 쌍기 같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불러놓고 아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지금 졸려서 못 살겠는데 그 사람들이 청자의 다환을 요구한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혼란기에서 수입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막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한 게 뭐냐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중국의 청자 장인들, 기술자들을 데려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기술자를 데려오는 좋은 때가 바로 중국이 혼란기입니다. 청자 제작으로 유명한 월주의 청자를 제작하고 있던 오월국이 지금 북송에 의해서 망해가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망해가고 있어서 월주의 장인들이 말하자면 왕의 보호를 잊고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찬스입니다. 이 기술자들을 데리고 오는 방법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왕이 윤호를 내리고 따라서 예를 들면 중국에 다녀온 유학생들이 혹은 신하들이 아마 중국을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날 중국의 절강성의 자계시라고 불려진 월주의 청자들이 많은 그런 지역에 봉화라든지 이런 여러 지역의 장인들, 그중에 왕씨라든지 세씨, 그 외에도 이씨나 이런 그 여러 장인들을 아마 후한 대접을 약속하고 고려에 데리고 왔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 개경에 근처에 아마 장인들이 지도 속에 고려의 그 당시 그릇을 만들고 있던 질그릇 장인들, 말하자면 도기 장인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이 청자 제작이 처음 시작이 됐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개성 근처에 이성강이 흐르고 그 주변에 배천원산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가마토에도 보면 중국식의 월주요 청자 가마의 구조인 벽돌가마, 가마 용구들, 그리고 청자들이 완전히 월주와 똑같은 형태들이 발견됩니다. 또 이 경기도에 있는 시흥방선동의 경우 거대한 태적층을 갖고 있는데 거기 가마를 발굴해 봤더니 벽돌 가마가 나오고 약 40m에 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국식의 가마 연구들과 함께 청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거는 청자 가마가 세워진 아래를 파봤더니 원래 거기에 도기를 만들던 질그릇을 만들던 그런 가마가 있었습니다. 도기 위에 청자 가마가 세워진 것을 확인한 것이죠. 이런 예들이 용인서리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봐서 아마 청자가 제작되는 것은 바로 이 광정년간 과거제도를 이렇게 도입하듯이 청자 장인들을 중국에서 데려왔고 그런 월주의 장인들이 고려에 와서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계속 만들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고려사에 보면 993년 또 1010년, 1018년에 이르는 3차의 거란의 진입이 시작이 됩니다. 1010년경에는 약 40만의 대군이 고려를 쳐들어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려의 개경이 이렇게 함락당하고 그리고 왕을 포함한 현종이라고 불려지는 왕을 포함한 고려의 왕족들이 대부분 다 전라남도의 나주로 피신하게 됩니다. 개경이 불타버리고 거기를 점령하고 있으니까 결국 나주에 머물러 있던 현종은 청자의 그런 요청에 따라서 아마 주변에 청자 제작이 적합한 곳을 이렇게 요청했고 아마 대안으로 제시했던 게 강진의 대구면에 유명한 용운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일대가 청자 제작의 적합지로 이렇게 대안으로 제시됐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서만 만들어서는 안 되니까 아마 전라북도의 말하자면 부안에 가까운 고창 용계리라고 불려지는 그런 지역에서도 청자를 제작하게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쟁 때문에 약 30년에 걸친 전쟁 때문에 결국 개성 근처의 가마들이 말하자면 문을 닫게 되고 전라 남북도의 말하자면 호남 지방으로 가마를 이동하게 된 것은
왕실이 말하자면 나주를 피신했고 그런 것들이 원인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명한 고창 용계리에서는 발굴 조사 결과 거기에서 1022년 말하자면 전쟁이 끝난 후에 청자 제작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자료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예로 봐서 지금 현재는 청자 제작이 최초는 중서부 지역에서 시작이 됐다가 전쟁으로 인해서 한 4, 50년 후에 1020년대 이후부터는 강진이라든지 고창 이런 데서 제2단계의 청자가 제작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자는 대체로 11세기 후반 문종 때에 이르러서도 고려 사회가 안정이 되면서 이 청자가 다양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보다시피 이제 오래간만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만은 이런 형태의 것을 청자완이라고 부릅니다. 이 청자완은 예를 들면 이 구경이 15cm 도입니다. 높이는 한 9cm 정도 되고 아무 문양이 없습니다. 엎어 놓으면 꼭 삿갓을 엎어 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 굽이 특이합니다. 굽의 폭이 보통은 이 굽이 좁은데 1cm쯤 되는 이런 둥근 마치 우리 도나츠 같이 생긴 이렇게 폭이 1cm 되는 넓은 굽의 형태가 이런 완의 특징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2단계의 강진이나 고창과 같은 지역에서 이 차를 담는 다완용으로 한 가마에서 거의 60, 70%에 달할 정도로 주류를 차지하면서 만들어지는 제2단계의 청자입니다. 이때 이런 완들이 보통 이런 구배 형태를 처음 명명하신 분이 이게 해가 이렇게 무리를 지을 때 이렇게 넓은 굽을 이렇게 둥근 테두리를 가지니까 이걸 햇무리굽이라고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지금 대개 이걸 햇무리굽의 청자완이라고 부릅니다. 완은 대접보다는 좀 작고 잔보다는 큰 되게 두 손으로 딱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고려시대 11세기에 고려 사찰들이 많이 세워졌고 그런 유적에서 예 없이 이런 완들이 이렇게 발견됩니다. 이 완은 어떻게 사용됐을까? 고려 시대에는 9세기 이래로 이제 지리산에서 청자 말았을 그런 차가 심어지면 녹차죠. 이 녹차를 고려 시대의 고려사에 보면 대차, 뇌원차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집니다. 특히 뇌원차라고 불려지는 고급차가 있는데 그것은 차를 이렇게 잎을 따서 그래서 쪄서 그걸 이렇게 꽃감처럼 생긴 그런 말하자면 가운데 구멍이 뚫리고 이렇게 된 마치 도나스처럼 생긴 그런 틀에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이렇게 빼내서 마치 이렇게 이제 둥그렇게 되죠. 그걸 말려요. 그래갖고 말하자면 가운데 구멍을 뚫어갖고 그래서 그걸 떡처럼 생겼다고 떡차라고도 그러고 그걸 동전의 돈과 같이 생겨서 돈차라고도 그러고 보통 이제 그게 단차라고 부릅니다. 이런 단차를 이렇게 만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완에다가 이제 말하자면 집어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렇게 마시는 그런 용도로 널리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널리 쓰는 차를 이렇게 작은 다관에다가 놓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우려서 이렇게 조그만 잔에다 마시는 이런 차를 보통 전차라고 그럽니다. 전차 끓여서 마시는 차죠. 이런 전차는 없었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전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 여러분들이 보면 다관이 없습니다. 고려 시대에 다관이 없습니다. 조그만 말하자면 다관은 조선 시대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 다관에다 마시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완에다가 완만 있습니다. 완에다가 되게 말하자면 꽃감처럼 생긴 떡차를 그 안에다 집어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후 마시는 그런 형태를 보통 그리고 그게 조금 힘들면 그걸 이렇게 이제 맷돌에다 갈아서 가루로 말아서 마시는 마찬가지로 오늘날 보면 녹차 라떼 같이 이걸 가루차 이런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마시는 게 유행했었습니다. 따라서
요 안에다가 그 주로 가루차를 마시든 아니면 거기다가 이렇게 그 떡차를 집어넣고 뜨거운 물을 마셔서 두 손으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마시는 것입니다. 고려 시대에 그 어떤 양상으로 봤냐면 그 당시 당나라 때 조주 선사 이래로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차는 선의 한 동반자다. 차를 이해한다는 것은 선에 도달하는 길이다. 그래서 그 조주 선사라고 하는 당대 유명한 선사는 그 사람들이 오면 차나 한 잔 마시고 가십시오. 그려 말하자면 끽다거라 하는 이런 말을 표현했다는 게 뭐냐면 선을 하십시오. 그런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차와 선은 하나다. 다선이려. 다선일치. 뭐 이렇게 차와 선은 하나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9세기 이래로 당으로부터 전래된 그 신라 선종에서부터 쭉 해서 고려 시대에 그 말하자면 불교에도 깊게 이렇게 쭉 이렇게 전해진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 다와는 하나의 세계다. 다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말하자면 차를 가루로 해서 이렇게 어, 뜨거운 물을 부어서 휘저어서 굽는 것은 바다를 연출하는 것이다. 바다에 말하자면 파도가 일듯이 위에 그 거품들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다솔로 이렇게 휙 짓습니다. 그러면 마치 위에 이렇게 거품처럼 이렇게 뜨게 됩니다. 바다, 바다, 바다야말로 모든 바다, 대해라고 불려지는 이 바다야말로 모든 생명의 원천이다. 그 생명의 원천을 마신다. 생명과 일치된다. 그런 의미를 선종의 선사들이 부여했고 따라서 그러려면 작은 잔들은 들 수가 없죠. 그래서 두 손으로 무릎을 꿇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선의 세계, 다시 말해서 그 생명의 세계를 이렇게 마시는 이런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자 그런 의미에 따라서 이 다화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 성자의 색이야말로 이 녹색이야말로 바로 선의 색, 생명의 색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차를 마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청자의 완이었습니다. 청자의 완과 그리고 차의 연두색 이 두 개가 일치돼서 선의 세계로 이끌어준다고 이렇게 믿는 고려인들이 11세기 그 강진에서 혹은 고창에서 만들어진 그 녹색의 짙은 청자의 그 완 속에 널리 그 고려사에 이렇게 널리 퍼져갖고 지금도 보면 11세기의 어느 유적에서든 이런 완의 편들이 발견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청자가 말하자면 지금 말씀드린 건 중국의 기술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중서부 지역에서 시작이 됐고 처음은 주로 청자가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그 선과 일치한 그런 그 선다이려로 다원의 필요성 때문에 청자가 제작되는 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2단계로 강진과 고창과 같은 좋은 흙이 나는 곳에서 이제 안착을 하겠다. 왜 그런 강진과 부안이 계속 만들어졌을까? 거긴 좋은 흙이 나고 땔감이 있고 특히 고려시대는 그 각 지역의 곡물을 바다의 배로 이렇게 운반하는 좋은 제도를 이렇게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의 여러 곡물들이 쌀이라든지 특산물이 올라올 때 청자도 같이 이 배로 올라오도록 그렇게 이렇게 아마 조치를 취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강진과 고창이 바로 바닷가의 마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유명한 뭐 예를 들면 조창인 장흥창이나 그 옆에 있는 부안창도 있었습니다. 이런 창에서 이제 물건이 모아졌고 1년에 한 번 이 서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최근에 태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그 목관에도 보면 강진에서 이 청자를 보냈다. 강진에서 청자를 이렇게 보냈는데 그게 가다가 이제 빠진 것입니다. 이런 그 여러 기록들이 나오는 걸 보면 하여튼 고려 시대 그 1단계에선 중국의 기술을 받아들이고 하여튼 전쟁으로 인해서 제2단계의 강진과 고창이 세워지면서 거기에 그 중부 지역에서 만든 것보다는 더 좋은 청자가 만들어지니까 아마 그것이 그 이후 이제 그렇게 발전했던 것입니다. 고려 청자가 이렇게 그 발전하는데 이제 이게 시작의 단계고 그리고 고려 청자가 크게 보면 이제 제2단계에 말하자면 그 도약을 시작하게 되는 것은 바로 12세기 초에 들어가면
유명한 예종이라든지 인종이라고 불려지는 임금의 시기로 들어갑니다. 그때 중국은 휘종이라고 불려지는 예술의 황제의 시기에 속했습니다. 중국에도 그 청자를 제작하는 가마가 예를 들면 요주요도 있고 월주요도 있고 용천요도 있고 또 여러 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황제가 사랑하는 청자를 제작하던 중국 청자의 넘버원이 바로 북송의 수도인 병영 가까운 곳에 여주 지방의 요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요 청자라고 하고 이 여요 청자야말로 중국 청자 중에 넘버원인 것입니다. 그 청자가 옷가도 같다고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때 그 고려의 예종은 중국 문물을 매우 흠모하고 사랑해 왔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악을 받아들여서 궁중의 음악으로 삼기도 하고 중국의 여러 가지 양형고 제도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제사 제도를 흉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중국의 간 사신들이 그 중국의 황실에 쓰여지는 그 휘종 황제가 사용하는 청자의 아마 작품들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꽃병도 있고 또 그 중에 향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자도 있고 그런 걸 갖고 와서 이제 예종 임금에게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럴 때 그 강진에서 만들어진 것은 주로 다완 종류의 아주 단순한 기명이 완이나 접시 종류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 북송의 여에서 만들어진 건 그 향로라든지 꽃병이라든지 주자라든지 아주 오늘날 봐도 뛰어난 작품들이 많고 여기에 이 중국 문물을 매우 사랑했던 이 예종 임금이 크게 이렇게 말하자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하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진 청자는 꼭 시골뜨기 같고 따라서 말하자면 소박하긴 하지만 별로 세련되지 않았다. 중국 청자를 보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어떻게 하면 우리 청자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냐. 그때 예종 때에 많은 중국에 다녀온 사람들 혹은 학자들이 이렇게 제시합니다. 중국도 청자 제작지가 전국 곳곳에 있는데 여주 지방의 것만 황제의 궁중을 위해서 만들어진 황제의 자기를 만듭니다. 말하자면 황제의 자기를 만드는 여요가 딱 한 군데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강진이나 혹은 부하, 고창이나 그 외에 해남도 있습니다만 여러 군데서 청자를 만드는데 그래서는 좋은 청자를 못 만듭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중국의 사신으로 가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중국의 여여 청자의 모본이나 혹은 말하자면 청자를 비싸더라도 사오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그것을 왕이 강진에 이렇게 보냈는데 특히 강진이 여러 가지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강진의 대구면에 특히 사당리라고 불려지는 곳이 바닷가 가깝고 따라서 거기에 왕실 청자를 만드는 그런 우리도 최고급의 청자를 만드는 그런 그동안은 강진의 여러 가마에서 만들어진 걸 왕실도 쓰고 귀족도 쓰고 이랬었으니 관청도 쓰는 이런 제도를 벗어나서 아예 왕실 전용의 청자를 만드는 그런 왕실료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떻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전국의 장인 중에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거기에 하게 되고 거기에 그들에게 월급도 물론 서너 배 이렇게 더 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흙을 전국에서 찾아서 거기서 좋은 흙만을 거기 쓰고 땔감도 충분히 제공해주고 그렇게 해서 중국에 갖고 온 월주요 청자를 우리도 어느 정도 100년이 넘었으니까 청자 제작 기술이 있으니까 그 바탕 위에 샘플을 제시하면 우리도 똑같이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단계를 실시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죽기 살기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작이 고려사에 보면 1105년에 이제 왕이 예종이 등장하는데 1108년에 자기소를 개혁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1108년 이후 1123년
1123년 15년이 지난 다음에 그 중국인 사신 300명이 고려에 찾아옵니다. 개경에. 그래서 한 달간 머물면서 그 고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정탐을 하고 돌아가서 고려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유명한 선화봉사 고려도경이라고 하는 책이 쓰여집니다. 그 50권의 책 속에 32권에 해당되는 그 책 속에 그 기명이라고 불려지는 그릇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사신 300명이 순천관이라고 하는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관청에 이렇게 그 호텔에 이제 들어오니까 그 로비에 고려 그 당시 만든 청자가 이렇게 진열돼 있습니다. 수십 점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걸 쭉 둘러 보니까 중국인 사신 그 서흥이라고 대표되는 사람이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이 고려 청자가 이렇게 색깔이 아름답고 이렇게 형태가 세련돼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색깔이 아름답고 형태가 세련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고려 안내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고려 청자가 색깔이 아름답고 형태가 세련됐습니까? 그랬더니 고려에 안내하는 사람이 근년 이래 들어와서부터입니다. 근년 이래라는 말이 유명한 선화봉사 고려도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1123년으로부터 근년이니까 대체로 1108년 이후 대개 15년 내에 죽기 살기로 그 고려 청자의 그 중국 청자를 닮아가는 최고의 청자를 닮아가는 그런 그 펴린 노력이 시작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그 중국의 사신들이 쭉 둘러 보니까 그 청자들 중에 참외꽃병도 있고 그리고 탁잔도 있고 완도 있고 그다음에 접시도 있고 병도 있고 이런 청자들은 대개 중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 북성 중국에 그릇 기명을 몰래 훔쳐서 모방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중국의 기명을 원래 중국의 그 꽃병이나 탁잔이나 향로나 아니면 이런 접시나 이런 것들을 몰래 훔쳐서 모방했다. 그런 내용이 바로 그 고려도경에 써 있으니까 우리 거하고 똑같다 이거죠. 이거 몰래 훔쳐서 모방한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말로 하면 고려에서는 중국의 그 간 사신이 가서 책도 사오지만 동시에 향로라든지 사자 뚜껑 향로라든지 뭐 혹은 이 참외용 꽃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여의 것을 좋은 거를 가서 왕에게 바쳤겠죠. 왕이 그걸 강제내 예를 들면 탁잔이 이게 마음에 드니까 10개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100개를 만들면 10개를 만들 수 있겠죠. 이 향로가 좋으니까 10개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아마 보통 한 개는 안 만듭니다. 10개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쓰는 거죠. 그러려면 또 10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갖고 온 청자를 죽기사구로 만든 것을 거기에 있는데 그게 중국어과 또 닮았다 이런 것입니다. 최근에 그게 정말인가 봤더니 그 중국의 그 여요 청자가 그 가마터가 여주에서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발견되는 그 청자가 우리 고려 청자의 비색 청자가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 중국의 청자가 아주 세련되고 차분하고 근데 중국 청자는 거의 대부분 문양이 없었습니다. 문양이 없고 형태와 유색으로 하는데 아주 그 차분하고 예리하면서도 단정한 그런 기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우리 중국 것을 몰래 이 고려 시대의 11세기만 해도 이런 원통형의 발을이라고 불려지는 형태가 없었습니다. 이건 중국의 여여청자에서만 보이는 형태의 기명입니다. 이 똑같은 게 고려 청자에 나타난 것입니다. 아마 이것 말고도 예를 들면 이런 병이 있는데 병이 이렇게 차분하고 아주 차지 있습니다. 단정하고 구연부가 약간 벌어진 이런 병, 이렇게 예쁜 병은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여여청자의 똑같은 게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놀랍니다. 고려도경에 나온 내용이 실증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청자들 중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이 여여 청자와 그 고려 비색 청자가 아주 되게 비슷하다. 아주 비슷하다. 거의 똑같다. 그런 여여 청자와 고려 비색 청자. 이게 중국의 제1급 청자와 똑같은, 중국에 많은 청자들의 가마가 있지만 그런 다른 것은 B급이고 A급을 고려가 예종 때 이렇게 본받기 시작하면서 1123년에 아마 죽기 살기로 만든 그 청자들을 로비에다가 놓고 그걸 본 중국인 사신 그 300명이 보고 깜짝 놀래서 이 고려 청자가 말하자면 언제부터 그랬더니 이제 근년 이래라고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걸 몰래 훔쳐서 만들어서 기명이 다 똑같다 그런 내용이 있고 이 청자들은 대개 우리 여여 청자 황제가 사랑하는 여여 청자와 되게 비슷하다 그런 내용의 그 기록이 유명한 선화봉서 고려경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청자들을 고려인에게 묻습니다. 이걸 너네는 뭐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고려에서 비색 청자, 빛이 옥을 닮은 청자. 그래서 고려인들은 그걸 옥으로 생각했던 그런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면 비색청자라는 설명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도 고려도경에서 따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2단계, 제1단계는 월주여 청자의 제작 기술을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꾸준히 하다가 제2단계에서는 그 월주여보다도 한 단계 높은 황제가 사랑하던 쓰는 청자, 황실이 쓰는 청자인 여여 청자를 모델로 해서 그래서 청자가 만들어진 게 12세기 전반부터 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딱 지금부터 10년 전에 대만 고궁에서 그 특별전을 여는데 여여와 고려 비색청자 이런 특별전이 있습니다. 뭐 전국에서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걸 위한 국제 심포지움이 열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가서 국제 심포지움에 이렇게 참여했죠. 사람들이 여여청자가 현재 완품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접시류인데 대개 한 50여 점에 불과하고 약간 깨지고 뭐 이런 것까지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 70여 점 정도가 남아 있을 뿐입니다. 여여 접시 하나가 보통 200억이 넘습니다. 여여 접시 하나가 그만큼 가치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 여여와 고려 비색청자 이런 특별전이 갑자기 대만의 고궁에서 특별 전시실에서 열렸습니다. 저도 갔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전시가 중국의 여여 청자의 접시 하나면 우리 고려 청자의 비색 청자 접시, 여여 청자의 병, 요거 똑같으면 그 옆에 우리 고려 청자의 병, 이건 우리 겁니다. 또 그 여여의 예를 들면 발이 있으면 원통형의 발, 우리 고려 청자의 발 똑같은 겁니다. 그런 걸 그 전체적으로 그 대만에는 한 40여 점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 40여 점하고 우리 고려 비색청자 40여 점으로 하는 특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관계무량하죠. 특히 그 사람들이 하도 줄을 서서 그 새벽에 와서도 겨우 들어가서 오후에나 겨우 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술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전부 다 원망스럽게 얘기하니까 고궁에서 그런 일은 없었지만 대신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저녁 후에 그 말하자면 8시에서 10시까지는 이 전시를 보게 해주겠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밤에 이제 저녁을 먹고 들어가서 고궁에 그 밤 8시에 들어간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시실에 가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한 10여 명이 쑥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전시실이 이제 유리창 안에 있고 이렇게 이제 반대편에 있어서 제가 이제 반대편에서 앉아 있으니까 거기 온 사람이 이제 양복 입은 사람을 포함해서 10여 명인데 가끔 저희가 TV에서 이렇게 가끔 보던 딱 이렇게 유리창 너머로 보니까 유명한 삼성의 홍나희 씨, 홍나영 씨, 그러니까 자매가 이렇게 왔고 거기에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하고 홍나희 씨가 키가 크지 않습니까? 그 분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이렇게 제가 뭐 홍나희 씨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긴 설명이 없이 그분은 그 당시 그 삼성리움의 그 반장이었으니까 얘기할 만하죠. 온 사람들 앞에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보십시오. 우리 고려 비색청자, 중국의 여여 청자보다도 훨씬 아름답지 않습니까? 딱 한마디였습니다. 뭐 이게 뭐에 쓰고 우리 같으면 뭐 이게 어떤 용도고 뭐 궁금한 거 다 질문하면 이렇게 하고 대답하는데 홍나희 씨가 대답한 건 그 밤중에 들어와서 거기서 그때 저만 있었습니다. 본 사람은 저죠. 그 홍나희 씨 얘기가 보세요. 우리 고려 비색청자가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중국의 여여 청자보다 훨씬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거였어요 한마디. 그리고 한참 보고 이제 갔죠. 제가 나중에 신기하죠. 저를 학술회의에 참여했으니까 밤에 올 수 있었는데 분들이 왜 갑자기 또 홍나희 씨가 그만엔 왜 나타나고 이런 게 궁금해서 당시 학예실장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 전시 비용을 일부를 삼성에서 댔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초청해서 온 거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다 대만에 있는 삼성의 지사장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의문이 풀렸죠.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그 1123년으로부터 90년 그러니까 900년쯤 지난 지금 입장에서 봐도 그 중국과 우리 것과 거의 똑같다. 그 홍나희 씨가 얘기한 훨씬 아름답죠. 그거는 좀 지나친 것 같아. 훨씬이 아니고 그냥 되게 비슷하다. 이렇게 냉정하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말하자면 그 닮았다. 그런 것은 여지가 없죠. 그 고려도경의 얘기가 맞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900년 뒤에 그 말하자면 다시 봐도 그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고려 청자가 이제 겨우 청자 제작 기술을 못 만들다가 그 10세기 후반에 겨우 중국의 그 기술자들을 유입받아서 이제 겨우 죽기 살기로 만들었다. 제 2단계에서 최고급을 본받아서 그 당시 예종이 중국 문물을 잘 알고 있었고 중국 모화주의자라고 기록에 고려사에 나오는 거 보면 중국 팬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어도 잘 알고 있었고 중국 중에 최고급을 선택해서 제2단계 강진의 그 사당리의 왕실청자요를 만들어 그래서 강진이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자 제작을 만든 걸 그로부터 15년 후에 그 전시실에 이제 이렇게 전시된 것이 그렇게 나온 걸 보고 굉장히 그 흥미롭게 이렇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이 비색 청자에는 이렇게 술병으로의 이런 병도 있지만 이런 화형에 이렇게 연꽃이 활짝 폈을 때의 이런 화형발입니다. 여기 이제 화형에 접시가 없는데 여기에 이제 부처님에게 그 공양을 드릴 때 에게 차를 공양할 때 그 연꽃 형태를 딴 그런 가환이죠. 여기다가 이제 차를 담아서 부처님 공양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공다라 그럽니다. 차를 공양 받는 것. 그래야 이제 극락에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절에 이렇게 대웅전에 가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부처님도 참 무료하고 심심하실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그냥 자기 소원만 얘기하고 가는데 거기 그냥 불단에 앉아서 묵묵히 쳐다보고 계시니 얼마나 무료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도 한 잔 공양하고 소원을 빌어야 하는데 부처님이 답답하시니까 이제 그래서 고려 시대에는 공달을 아주 가장 중요하게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종일 얼마나 목이 마르시겠어요. 막 그런 그 용도로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려 시대에는 꽃병입니다. 그 12세기에 아주 주로 왕실에서 주로 쓰는 꽃병인데 이걸 보통 치명병이라고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지만 구연부가 약간 이렇게 벌어진 독특한 이런 형태를 치명병이라 그래서 꽃 한 송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꽃 한 송이를 꽂는 그런 꽃병입니다. 아무 문양이 없고 이게 청자의 유색이 말하자면 아주 그 빛이 오글 나는 그런 색깔입니다. 이런 그 꽃병도 만들어지고 또 주자도 문양은 없지만 이렇게 아주 반듯합니다. 단정하고 거기에 제가 이렇게 잘 보니까 요게 뚜껑입니다. 요게 빼면 이게 뚜껑인데 여기 컵으로 쓰는 거죠.
이게 원래 이제 승반이 있었고 보면 이렇게 무지개 올라오고 금속기를 본받은 것과 같이 단정한 비색 청자는 대부분 이렇게 아주 단정한 형태가 많습니다. 황실용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었고 아마 이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면 다행히 이런 승반까지 갖춰진 그런 형태도 이렇게 보면 승반까지 이렇게 화형의 승반이 있고 아까 봤던 주자의 몸체가 있고 요게 이제 사자가 있는데 요게 컵으로 쓸 수 있는 뚜껑. 저희는 그냥 주전자, 승반 이런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대만의 이 송대문물 특별전을 자세히 관찰하다 보니까 요게 신기하게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 주자에는 주로 술이나 차를 담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여기다 이제 담고 그리고 술이 식어지면 요 사이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서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원래 주전자라고 하는 게 뭐냐? 주자라는 게 술주자 아닙니까? 전이라는 게 끓일 전자입니다. 끓일 전자. 주전자라고 주자라는 건 이제 담아 따르는 거고 주전자라는 건 술을 끓여서 이렇게 쓰는 그런 용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전자에는 보통 송대에 이게 주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붓도록 승반이 이렇게 높게 이렇게 올라온 게 그래서 그렇다 합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의 예가 고려 비색 청자의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유명한 이런 예도 있습니다. 고려 비색 청자 중에는 이걸 탁잔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보듯이 이런 것은 주로 우리가 보듯이 무슨 녹차의 전차용이 아닙니다. 주로 술을 이렇게 따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여기 이렇게 홈이 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탁이고 이게 잔이죠. 여기 옥처럼 영롱해서 유색이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여기다 이제 보통 사용할 때 저희는 이게 사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중국의 경우는 송대에 여기다가 중국의 경우입니다. 대만 고궁 박물관에 제시한 것입니다. 기록을 통해서 여기다 물을 붓습니다. 그래갖고 술 한 잔 마신다 옆에 주려면 이걸 쓱 돌립니다. 그럼 술 여기 입부분에 입 닿던 부분이 닦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술 한 잔 마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려 도경에도 사신들이 왔을 때 그들이 앉은 자리에서 1차가 9잔입니다. 9잔. 그러니까 볼 때 옆에 돌릴 때 여기다 이렇게 씻는 게 아니라 여기다 물을 벗어라.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고려 청자의 이런 탁잔이 예쁩니다만은 여기 이렇게 잘 보면 여기에 물결과 물고기가 여기 음각으로 표현된 경우가 자주 보입니다. 실제 고려 시대에는 이 잔과 잔탁이 말하자면 여러 차례 마시는 거니까 따라서 이렇게 찢는 그런 용도로도 쓰여졌고 또 안 쓸 때는 이렇게 놓는 게 불안하니까 엎어서 놓는 그런 형태로 쓰여졌고 요 아래 물결과 그리고 물고기가 있는 예가 많이 보입니다. 탁잔의 경우. 그래서 이런 게 그 당시 주기 중에 하나였구나. 이런 것도 알아요. 이것도 역시 빛이 옥과 같은 그런 겁니다. 그 당시 고려인들은 이걸 빛이 옥이라 그러는데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중국에서는 그 당시 옥이야말로 말하자면 귀인을 상징합니다. 옥처럼 귀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옥이라는 것이 그 안에서 신비로운 힘이 나와서 악기를 물리친다고 하는 그런 속설이 오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중국인들이 옥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도 가면 중국에 돌아다녀 보면 중국의 옥가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푸른 옥에 대한 집념이 매우 강합니다. 옥에서는 뭔가 신비로운 힘이 나온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옥찜질방에 가보면 옥에서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고려 이전에 신라의 고분에서 나오는 귀고리에 보면 끝에 옥으로 달린 고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같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적이죠.
청자도 역시 이 옥과 같은 신비로운 힘을 갖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고려 사회에서는 옥은 바로 귀인을 상징하고 동시에 악기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힘을 가졌다고 믿었기 때문에 특히 청자를 옥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고려인들이 받고, 그게 고려 도경에 이 말하자면 빛이 옥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청자를 봤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 청자는 가장 절정기에 시간이 지나면 1146년 유명한 인종 장릉의 그 무덤에서 나온 청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그 참외고 지금 이제 참외가 다 들어갔지만 이 참외가 우리나라에 처음 전래된 건 12세기에 처음 전래됩니다. 그때 그 청자는 이제 참외는 왕실에서만 아마 먹을 수 있는 그런 여름 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외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 참외를 특히 귀하게 여겼냐면 송왕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덩굴 식물입니다. 덩굴에 참외가 이렇게 열린다는 것은 왕실의 그 자녀가 많이 낳기에 요구하는 그런 다자에 대한 요구 때문에 왕실의 자손이 번창하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하기도 했고, 그 당시에 매우 귀한 참외였기 때문에 따라서 참외가 굉장히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이런 청자의 기명으로 등장하는데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청자에요 아주 8골로 된 참외, 그 노란 참외는 아니지만 그 말하자면 개구리 참외 같은 참외 꽃이 필 때 이렇게 나팔꽃처럼 피어집니다. 그리고 겹치마 같은 이런 형태로 한 이런 형태가 이 꽃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꽃병인가 하고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꽃 3개, 하나는 연꽃 봉우리, 하나는 연꽃이 피어진 거, 하나는 연꽃의 잎, 이 3개를 탁 배치했더니 이렇게 잘 어울릴 리가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렇게 사용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단이나 왕실에서 이렇게 그 연꽃이야말로 고려시대의 꽃이고, 따라서 거기에 꽂는 꽃으로서 이렇게 그 참외형과 조화된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런 형태가 하도 청자로서 아름답기 때문에 그 중국에서는 그러지 않지만 이걸 비색 청자보다도 더 그냥 간절해서 순청자라고 그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참외는 왕실의 기명으로서 이 작품은 1146년에 돌아가신 인종 장릉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1123년에 그 고려도경에 나오는 청자보다 23년이 지난 다음에 청자로서 아주 곱고 예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순청자 혹은 비색 청자라고 하고, 그럼 왜 꽃병을 만들었을까? 그 불교 사회에서는 부처님이 특히 유난히 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하라 그럽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려면 부처님이 기뻐하시는 꽃을 공양하는 것. 그래서 공화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데다가 그 우리는 잘 안 그러지만 그 여러 사찰에 가보면 티벳이나 이런 사찰에 가보면 여기다 뭐 나리를 하나 꽂는다든지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이 무료하시니까 꽃이라도 좀 보고 계시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 꽃병으로서 이렇게 꽃을 꽂아드려서 부처님을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그런 형태로서의 고려시대의 화병이 많이 만들어졌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작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려 시대는 차를 이렇게 중요시 여겼고, 그 고려 시대 초기부터 고려 시대 후기에 이르기까지 왕실이나 백성에 이르기까지 차를 널리 마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점이라든지 다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곳곳에 차를 마시도록 했고, 동시에 그 다소라고 불려지는 차를 이렇게 말하자면 키우는 그런 다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수차라고 하는 게 고려시대 기록에 보면 이규보의 그 동국이상 묵집에 보면 그 여러 사람들이 차를 이렇게 차 맛이 좋은 걸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말하자면 차밭에서 갖고 온 것을 이제 차를 돌려하면서 마실 때, 그럴 때 이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대적과도 같은 큰 이런 발에다가 마십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이렇게 골이 이렇게 있어서 6개 골이 있어갖고
여기 A라고 하는 사람이 차를 이렇게 말차를 담으면 여기 A라는 사람이 마시면 B라는 사람이 여기 마시고 C라는 사람이 입대면 안 되니 그래서 큰 차를 이렇게 시험 투차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부처님에게 불단에 공양할 때 이렇게 그 부처님은 이제 크시니까 많이 드시라고 이렇게 불단에 공양 그런 여러 용도로 썼다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그 차를 담는 다완이나 다발을 이렇게 쓸 때 여기 안에 그 받침대는 이 안이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게 다른 겁니다. 아까 그 술잔은 뚫려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요 안에 요만 도체로 보면 여기 이렇게 뿡 뚫려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긴 이걸 자체로 쓰는 게 아니고 받침대인 거죠. 그래서 이게 한 세트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차를 많이 마실 때 어느 차밭에서 갖고 온 것을 5사람이 이렇게 차 시험을 한다 그럴 때 서로 입을 달리하면서 이렇게 지금도 일본에서 보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아마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가 융생했던 그런 시대에 차와 관련 있는 그런 예로서 최근에 이렇게 밝혀진 것입니다. 이런 그 예도 있지만 더 이제 흥미로운 시기로 들어갑니다. 신기하게 12세기 전반엔 문양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 말하자면 그 문양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12세기 후반 그 고려 사회가 예정 인정 시기를 거쳐서 의정 명정 시기라고 하는 유락 그러니까 놀기를 좋아했던 그 예술을 좋아했던 그런 임금의 시대로 들어가면 신기하게 고려 청자의 문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 청자에서 보시는 박물관에서 보시는 고려 청자가 다 빨라야 12세기 후반 13세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 시대와 관련이 12세기 전반에는 문양이 없는 걸 좋아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중국 황실이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12세기 후반 의정 명정 시기로 들어가면서 임금이 예술의 황제처럼 아주 놀기를 좋아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이게 연판이 이렇게 빼죽빼죽한 연판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중으로 해서 나타납니다. 이 안에 문양이 없죠. 이게 그 다환용으로도 쓰이고 그 외에 여러 용도로 쓰였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이게 양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꽃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불교가 유행하던 시기에 연꽃은 말하자면 부처님의 꽃입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그런 꽃이고 항상 깨달음을 향해야 한다는 걸 잊지 않는 그런 용도로서 활짝 핀 연꽃에 담겨있는 차를 마시거나 이러면 모든 게 이렇게 마음이 흡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연꽃이 고려 청자 중에 처음 나오는 문양이 연꽃입니다. 이걸 연판문이라고 합니다. 연꽃이 활짝. 그래서 이거 엎어놓고 보면 아주 기하학적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게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태안 앞바다에 죽도라고 하는 대나무 섬 아래 근처에 그한 어부가 쭈꾸미를 잡는데 쭈꾸미가 올라올 때 신기하게 이 청자 발을 하나 갖고 올라왔습니다. 세계 역사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쭈꾸미가 다리도 짧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통하게 그래서 그 어부가 이걸 신고했죠. 그래서 거기 발굴 조사를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 이제 했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그랬더니 거기서 무려 완영만 23,000여 점이 나왔고 거기에 이렇게 연판문이 있는 그 얘들이 무려 1,000여 점이 나왔었습니다. 그 어부는 이제 억대의 보상을 받았고 생각해보세요. 고려 청자가 23,000점이 나왔으니까 그 어부는 투덜투덜했죠. 조금뿐이 안 준다고. 발견하는데 가장 큰 공이 있는 쭈꾸미는 죽었죠. 그 사람들이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는 나중에 공은 쭈꾸미인데 그래서 그게 태안군에서 태안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공은 쭈꾸미한테 있다. 그래서 그 쭈꾸미의 공덕비를 최근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쭈꾸미를 위해서 왜 그 태안 앞바다에서 나온 청자가 그 목포에 전시되느냐? 우리 태안에도 전시관을 지어달라. 그래서 최근에 태안 그 전시관이 새로 세워져서 이 유물이 거기에 와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연판 문양이 고려인들이 가장 사랑했던 가장 초기의 문양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12세기 후반 의종 때부터 이제 문양에 대한 욕구가 강했는지 여기다가 고려인들이 가장 그 사랑했던 그런 세계가 연못이었습니다. 연못에 연꽃이 활짝 펴 있고 오리들이 놀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고려 의종 때 보면, 고려사에 보면 연못을 매우 사랑해서 그 연못 광이었었습니다. 연못은 고려인들에게 연꽃이 피어나는 그런 세계입니다. 연못이라는 것은 진흙탕의 세계지만 거기서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연꽃,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사는 그 때많은 속세지만 그 안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런 길이 있듯이 하나의 연못이 하나의 세계로 받아들여졌고, 따라서 고려인들은 그런 연못을 재현함으로써 그 연꽃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항상 동경에 맞이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방형의 이런 특이하게 생긴 형태인데 이게 수반입니다. 저희는 맨 처음에 향로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연구 논문에 따르면 그 송나라 황실에서도 여기에다가, 그래서 이게 여기다 뭘 키웠냐 그랬더니 수선화를 키웠다 그럽니다. 송나라 황실에서 그 마늘 그 같은 그 양파 같은 수선화를 이렇게 심어넣어서 물을 부면 여기에 이제 수선화가 이렇게 노란 꽃이 이렇게 피어나는 그런 걸 즐겼다 그럽니다. 고려 황실에서도 송나라 황실을 본받아서 여기에 이제 수반입니다. 이게 바로 수반입니다. 이렇게 꽃꽂이가 아니라 수반이죠. 이런 용도로 사용했음이 최근 확인됐었습니다. 이런 수반도 있고, 그다음에 매병을 새기더라도 한 문양이 없는 속에서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문양을 새기는데 가장 많이 새기는 게 음각과 양각으로 이 연꽃을 많이 새깁니다. 모란을 새기기도 한, 그리고 이제 승반이 너무 큰 것을 이제 예를 들면 술을 그렇게 중국처럼 게으르게 거기다 뜨거운 물을 붓기보다는 아예 술을 데워서 여기다 붓고 승반을 이렇게 좀 낮게 만드는 이런 형태로 12세기 후반부터는 이렇게 모습이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이 매병이라고 불려지는 기명이 여러분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매병은 고려 시대에 가장 널리 만들어 사용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병은 용도가 뭐냐면 주로 그 고려사에 보면 주준이라고 나옵니다. 술 항아리, 술단지입니다. 주로 그 당시 고려인들이 가장 널리 마신 술이 매실주 같은 거였습니다. 아마 그 매실주를 담아서, 그럼 여기 뚜껑은 뭐냐? 뚜껑 그 위에다 나무로 T자 모양의 콜구처럼 위에다 탁 거기다 맞추도록 저 뒤가 이렇게 구부가 각이져 있습니다. 그걸로 끝인가? 아니라 그 위에다 뚜껑을 디귿자 모양의 뚜껑을 덮고 그 뚜껑 위에다가 구멍을 2개 끊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뚜껑 위에 여기 목에다가 줄을 엮고 그 뚜껑의 구멍 꼭대기에 있는 구멍으로 나와서 그 위에다 연결하면 뚜껑까지 갖춰진 모자 쓴 노신자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매병이 주로 주준으로 사용됐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고려 도경에도 주준이라고 나와, 술 항아리, 술병이죠. 매병이 그런. 근데 나중에 이제 조금 지나면 여기다 그 공양할 때 그 술만 아니라 그 꿀을 담아서 보내기도 하고 또 참기름을 담아서 보냈다는 그런 명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용도로 쓰던 그 용기인데 가장 주는 주준, 술 단지였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여기다가 매화가지 꽂는 그런 꽃병으로 사용하는 꽃꽂이 그 모습도 있습니다. 이 꽃병은 매화를 딱 하나 꽂을 때 맞습니다. 목이 이렇게 짧기 때문에 매화 초봄에 매화를 딱 꽂으면 그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꽃꽂이 옆에서는 이 매병이라고 부르는 게 매화꽃병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원래는 주준으로 쓰여졌던 것이 이제 현대 들어와서 주준을 쓰지 않으니까 이제 매화꽃병으로도 써서 어쨌든 매병이라고 한다. 매화 맵자입니다.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데 여러 가지 문양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용이 새겨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정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정병은 잘 알듯이 그 청동기에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청동은 말하자면 그 수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맑은 물을 담아서 의식에 사용할 때 쓰던 그, 여기에 구멍이 하나 있고 여기에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에 뚜껑이 있는데 요건 이제 결실되어 있습니다. 손은 여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담아서 이렇게 하는데 불기로 사용하던 것입니다. 불교의 큰 의식을 행할 때 쓰던 그런 그 말하자면 술병의 하나이기도 하죠. 물병의 하나이기도 한데
특히 고려 시대에만 주로 만들어졌고, 특이한 것은 이것이 14세기에 남아있는 고려 불화에 보면 양류 관음의 앞에 이 수병이 놓여 있어 연못을 상징하는 그런 용도로 쓰여지기도 했었습니다. 생기가 아주 훤칠하고 일본에 있긴 하지만 아주 그 유색도 아름답고 여기에 연화당초 문양이 꽉 차서 신비로운 그런 삶의 세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 청자 중에 그 몇 점만 더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9마리 용이 그 부처님이 탄생할 때 부처님을 수호하는 그런 의미로, 여기에 보면 그 몸체가 9마리가 막 부닥여 있는데 이제 보관 상태가 나쁘면서 이렇게 약간 산화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구멍이 하나 있고 여기도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용이 여기 서로 다른 방향으로 3마리, 여기 또 3마리, 여기 전부 다 합해서 그 3마리, 그래서 그 9마리의 용이 구령정병이라고 합니다. 용들이 하나 아주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당백이죠. 이런 작품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이 하나만 갖고도 고려청자가 세계적이라고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려청자가 상형청자로 만들 때 이렇게 아름다운 물병도 있고 또 유명한 오리연적도 있습니다. 이 오리연적은 말하자면 연적으로 사용되던 것입니다. 벼루에 물을 따르는 연적으로 사용하던 것인데 사실은 반대편에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줄기 갖고 여기 뚜껑이 있는데 이걸 열면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연적은 반드시 구멍이 2개 있어야죠. 그 오리 앞가슴이 강조된 게 특이하게 되고 그 깃털이라든지 뭐 섬세합니다. 말하자면 그 벼루에 물을 따르는 그런 물과 관련된 오리들이 이렇게 상형으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지만 이건 유명한 간송 전영비 선생이 30대 때 일본에 머물러 있던 수장가였던 게스비라고 하는 영국인이 그 오리 연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중일 전쟁이 일어날 즈음이라서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소식을 듣자 찾아가서 단신으로 변호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문화재에는 그걸 만들 태어나게 한 조국이 있다. 나라 조국의 품에 안는 게 올바른 게 아니냐.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설득해 놨습니다. 결국 변호사는 남 설득도 잘하지만 또 남 설득도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간송에게 이렇게 넘겼고 지금은 국보로 지정돼 있는 고려시대 매우 드문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갖고 온 것 중에 이런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갑자기 원숭이가 왜 나타나냐고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때 그 도교가 유행하던 그런 시대였고 도교의 가장 이상적인 그런 말하자면 도교의 말하자면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천도복숭아 같은 그런 정원의 복숭아를 이게 지키고 있는 그런 동물이 원숭이입니다. 하나를 먹으면 말하자면 3,000년을 산다고 하는 그런 천도복숭아의 그런 정원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원숭이가 불로 장생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도교사에서 이 손오공이 그랬고 유명한 손오공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보면 장생을 요구하는 고려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보면 요 뒤에 구멍이 하나 있고 여기 구멍이 있습니다. 벼루의 물을 따라서 따르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원숭이의 철점을 찍고 마치 엄마 원숭이가 애기 원숭이를 앉으니까 애기가 싫다고 이렇게 미는 것 같은 애교스러운 그런 모습이고 이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이 작품도 간송이 이렇게 찾아왔던 그런 작품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이제 절정에 달하는 건 이것입니다. 동녀연적이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여기 보면 여기 구멍이 있고 여기 구멍이 있습니다. 동녀가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정병을 이렇게 들고 있는 비단 옷을 입은 형태고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녀연적. 이건 현재 일본의 한 미술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13세기를 살았던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에는 그 안에
그 1211년경에 그 동녀연적이라고 하는 그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규보 선생이 이렇게 지적하며 내가 항상 글을 써야 하므로 연적이 물이 필요로 했다. 처음에는 집에 물을 부인에게 이렇게 시키기도 했는데 한참 후에는 불러도 소리만 없다. 근데 어느 날 동료 연적이 나타난 이후로 내가 물 하면 네 하고 이렇게 물을 떠다준다.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료 연적이 이런 시기가 신기하게 이규보의 동고기상국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적이 실제로 사용했다는 걸 보여주고 이게 어떤 경로로 왜 일본에 나갔느냐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이런 동료 연적을 포함해서 정말 상영청자의 다양한 작품들이 현존하고 동시에 이런 상영청자를 바탕으로 해서 또 고려청자의 철화청자, 음각, 양각, 투각청자 그리고 동시에 상감청자, 동화청자 이런 다양한 청자들의 세계가 13세기에 가면 마치 그 화려한 꽃을 피우듯이 그 정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전개돼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고려 청자가 무엇인지 또 처음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최근의 학술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렸고 청자가 왜 우리 고려 사회에 받아들여지기 시작되는지 그것은 불교의 선과 그리고 차, 그냥 차만 아니라 선과 차 이런 배경 속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한국 불교의 최대 정당이 조계종이고 조계종은 선을 위주로 하는 불교입니다. 이런 큰 전통이 바로 말하자면 청자 제작의 밑거름이 됐고 선다가 유행했던 시대인 고려 시대에 말하자면 청자가 주류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런 것이고 또 그 청자의 푸른 색깔을 옥외색이라고도 생각하고 곧 이어서 이 노장 사상이 유행하던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 청자의 푸른 색깔을 창공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이렇게 바뀝니다. 창공 저 너머에 불로장생의 세계, 다시 말해서 이 신선에 사는 세계, 그 선계가 있다고 믿었고 따라서 거기에다가 구름과 학을 상강기법으로 새겨진 운항문 청자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곧 이어서 그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자연주의적인 세계를 사람들이 한동안 사랑해서 그 모델로 들국화 문양 같은 게 이렇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들국화를 보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던 그 노장 세계에 깊게 이렇게 심취했던 그런 의미로 이 국화 문양이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연못을 사랑해서 연못 속에 연꽃과 수양보들이 있고 거기에 오리들이 놀고 있는 그런 세계 속에서 그 연꽃 속에서 깨달음의 한 진흙탕 속에서 진흙탕에 물들지 않고 깨어난 삶의 세계를 그리워했던 그런 것들이 그 시대마다 고려인들의 그 사랑받던 청자에 새겨 있다는 것 아마 그런 것들을 잘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또 얘기 드리지 못한 많은 얘기들은 제가 열화전에 썼던 우리의 도자의 아름다움 속에 보면 사진과 함께 그 작품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읽어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대면으로 말씀드려야 하는데 사정상 비대면으로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통 문화유산의 하나인 문화유산들 중에 하나인 청자 그리고 청자만 중요한 건 아니죠. 역시 분청자, 백자 이런 것도 역시 위대한 세계입니다. 이런 세계에 좀 더 깊이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